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지난 월요일 대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말 30도 안팎의 더위가 다시 찾아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이렇게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죠.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는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내에 운영되고 있는 실내 무더위 쉼터는 960여 곳, 야외 무더위 쉼터는 113곳입니다. 야외 무더위 쉼터라고 하면요, 정자, 공원, 교량 하부나 나무 그늘 등이고요. 실내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 등의 노인 시설이 대부분이고 복지회관, 주민센터, 또 보건소, 금융기관 등을 쉼터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무더위 쉼터가 필요한 취약계층들에게는 무더위 쉼터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무더위 쉼터라는 이름이 무색한 곳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무더위 쉼터라는 이 안내판을 붙이고도 경로당 현관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 곳도 있고요. 노인이 아니어서 출입하지 못한다, 또 경로당에 가입한 사람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출입이 어려운 곳 많습니다.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별도의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지는 않아서 민원인들 사이에 앉아 이 더위를 식히는 게 눈치 보인다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상점이나 서점 등 민간 시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에 냉방 시설을 설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더위 쉼터,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 취약한 주거 환경 거주자 등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시설입니다. 제 기능을 절실히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동거리와 또 취약계층 분포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또 현장 점검도 지역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대전 지역 무더위 쉼터의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시청 누리집 자료실에 시민 행동 요령 중 무더위 쉼터를 클릭하시면 내 주변에 무더위 쉼터 찾으실 수 있고요.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도 이 무더위 쉼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6월 22일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네, 목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걱정투성입니다. 걱정투성이인 것이 또 무엇입니까? 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했던 세계 대학 경기 대회가 이 기한을 넘기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국제적 망신사를 뻗쳤다는 말씀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었었죠. 예. 그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거 때 캠프 출신 인사를
그 조직위의 주요 자리에 두면서 이제 갈등이 빚어진 거잖아요. 그 공모를 통해서 선출된 사무총장이 있는데 이 사무총장은 해촉하려다가 또 문체부의 반대가 나오고 정관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같은 갈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한체육회가 공모를 통해 선출된 이 사무총장 인선을 반대하는데요. 문체부에서는 특정한 사유 없이 이 공모로 뽑힌 인사 해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제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 가운데 하나인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이 당초 사무총장을 하려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 상근 부위원장직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거죠, 그 네, 자리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사무총장 업무하고 겹친다 이런 지적이 있으면서 이제 일이 이렇게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그 지난주에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에 대한 그 항의가 담긴 내용을요, 체육인 결의문 이렇게 해가지고 문체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갈등이 악화 일로인 거 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충청권 4개 시도도요, 이 조직위원회 사무실 어디에 둘 거냐 이거 놓고 또 한바탕 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었죠. 그렇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회를 공동으로 잘 치러내겠느냐 이런 걱정의 시각도 많이 있었고요. 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도 점입 가경으로 이르고 있었는데요. 예. 이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출된 사무총장, 사실 지난 대한체육회장 선출 과정에서요, 그 현재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경쟁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이 사무총장의 선임에 더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아, 이런 배경이 또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그 개인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분위기가 또한 조직위원회 구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거군요. 네, 그런 시선도 있고요. 그래서 문체부도 이 대한체육회의 주장이 충청권 4개 시도 의견과 배치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충청권 4개 시도지사도요, 이 대한체육회가 조직위원회 설립에 좀 협조해달라 이런 공동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얼마 전 대전시 의회도 대한체육회의 지나친 월권과 만능주의가 이 국제적인 망신을 넘어서 560만 충청인의 열망을 꺾고 있다면서요. 대한체육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 대회 유치 과정에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서 그 유치위원회 인사 한 명을 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써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었고 그쪽 의견을 존중하려고 한 거다 뭐 이렇게 해명하긴 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 대회를 위해서 6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 충청권 4개 시도지사나요? 아니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좀 조정자의 역할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요. 이런 가운데 자칫 이 대회 개최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이 조직위원회 설립 기한이요, 이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이미 2차례나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조직위원회 구성을 못하니까요, 이 유치 경쟁 도시였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가 여기로 다시 이제 개최지 옮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그제 이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측에서요, 이 조속히 조직이 구성해달라 이런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 대회 개막식이 열리는 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종합운동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막식이 열리는 세종 대평동 종합경기장, 뭐 선수촌 이런 것들 건립을 위한 국비학보 이것도 좀 제자리 걸음에 있거든요. 이 정말 좋게 봐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걱정투성이군요. 네, 이런 가운데 그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이요, 이 문제에 좀 개입을 하면서 대한체육회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네. 대회 관계기관 인사들로 구성된 안건조정협의회라는 이제 기구를 하나 신설을 하고 이 상근 부회장이 이걸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뭔가 또 기구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사무총장은 문체부가 추천한 인사로 하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요구했던 인사는 사무총장 대신에 자문위원으로 2년 이상 조직위원회에 포함시키자.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리 참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많이. 네. 국무조정실 또 국무총리실까지 이렇게 나서고
결국 이제 대한체육회는 한 발 좀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직위원회 구성이 좀 이렇게 일단락 될 걸로 예측은 되거든요. 예. 하지만 그 안에 입었던 그 상처들 이거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충청권 4개 시도 사이에서도 뭐 갈등 많이 있었죠. 또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충청권 4개 시도가 보여줬던 갈등, 여기에 또 이제 경기 진행을 위한 시설 구축 등 일련의 대회 준비 사항을 보면요, 참 걱정되기만 합니다. 예. 시작은 이렇더라도 앞으로는 제발 좀 순탄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민심은 천심입니다. 백성,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떠받드는 것은 위정자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뭐 진리인 거죠. 예. 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해서 이제 현재 방통위원장직이 공석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요, 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동관 특보의 그 과거 행적부터 자녀 학폭 의혹 등 여러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다가 자녀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역시나 학폭 논란이 있는 이동관 특보가 이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 아니면 내정된 분위기라서 역시 많은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방통위원장이란 자리는요, 이 방송통신산업과 이 언론계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리라서 좀 더 논란이 뜨거운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이제 그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개정 추진하고 있어서 언론계가 좀 더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부의 그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을 놓고요, 이 언론 관련 시민단체인 민원연도 이 상위법 취지를 무력화해온 윤석열 정부의 이 시행령 정치가 이번에도 악용됐다면서 한전이 징수했던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은 징수 비용만 대폭 늘어나게 되고 또 KBS의 공적 자금줄을 죄어서 공영방송을 위축시키려는 이 저질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동관 특보의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 움직임에 대해서도요, 한국기자협회가 이 회원 계좌 1,4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건 근데 8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 이렇게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은 하나일 겁니다. 언론이 공공성을 이제 계속 가지고 그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나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언론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설문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설문에 참여했던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 가운데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적극 반대한다라는 의견이요, 62.5%로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이 반대한다는 응답도 17.5%나 됐습니다. 반면에 이 찬성한다는 의견은 7.1%.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은 6%에 그쳤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동관 특보는 언론사 출신입니다. 신문사 이제 기자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임명에 반대의 의견이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동관 특보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언론계를 향해 보여줬던 발언, 모습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 기자들도요, 그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반대 이유에 대해서 이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무려 80.3%나 되고요. 현직 대통령실 인사 임명이 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61.5%나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도 5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요. 지역 방송사 소속 기자들 가운데서도요, 무려 92.8%가 임명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역 방송사 소속 기자들의 의견도 따로 이제 통계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 대학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충남대학교 교정에 그 관련 대자보가 붙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또 학폭, 또 언론 탄압이라는 제목의 대자보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사건 이후 또다시 자녀 학폭에 연루된 인사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동관 특보가 지난 조국 사태 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했던 점 이걸 또 꼬집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했던 이 특보는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기존의 적임자로 여겨졌어도 뭐 기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서 나오는 그 이동관 특보의 임명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대통령실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여론은 민심이고요. 민심은 천심인 만큼 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목소리 좀 잘 귀 기울이면 좋겠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한국기자협회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 개요 이제 설명드리면요. 이번 조사는 한국기자협회가 여론조사 기관 마켓링크에 의뢰해서요. 협회 소속 203개 언론사의 기자 총 11,122명 가운데 문자 발송에 성공한 11,069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6일부터 19일 오전 까지요.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예. 응답률 13.3%에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6%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자협회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끼어들어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목요일 5시엔 대세남 듣고 계십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초중고 급식 조리사, 초등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 지부가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과의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약 없는 파업에 일각에서는 파업 중단을 요구하며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유석상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 조직국장과 파업 관련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유석상 조직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전 지역 급식 조리원들의 파업이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최근 대전시 교육청과요, 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전 지부가 단체 교섭을 재개하고 해법 모색에 나섰는데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5일부터 파업 시행이 시작이 되었고 얼마 전에 2월 17일 날 단체 교섭이 재개되었습니다. 예. 결렬이란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결렬이라 네. 하면 이후에 모든 교섭이 정지가 되는 걸 의미할 텐데 27일에도 교섭이 재개가 되니까요. 결렬 예. 상태는 아니고 단 6월 17일 날 진행된 단체 교섭에서는 3가지 핵심 쟁점 중에 2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거든요. 방중 출근 일수 확보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상시직 노동자들의 자율연수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입장 차가 컸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섭이 재개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이후에 이 입장이 서로 조율이 될 수 있는가의 가능성 여부인데 교육청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 상태에서 약간의 양보안이 제시가 되어 난 이후에 이제 이게 거의 끝이다라는 형식으로 교섭이 진행이 되면서 더 이상 논의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예. 그래서 1차로 당일날 교섭은 종료가 된 겁니다. 일단 당일 교섭만 종료가 된 것이고요. 예, 그렇죠. 예. 지난달, 그러니까 5월 15일부터 시작된 파업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전지부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 짚어보면요. 먼저 그 방학 중에 비근무자의 근무일수를 늘려달라는 것이고, 반면 대전시 교육청 입장에 따르면 320일 근무 보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다. 만약 이를 수용한다면 다른 근무자들과의 형평성 여기에 어긋나다 보니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저희가 요구를 했던 건 학교에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방학에 근무하지 않는 방중 비근무자 직종들 중에서도 근무일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
조리원과 뭐 특수교육실몬의 근무일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직종별 근무일수 차이는 근무 환경이나 근무 조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학교에 따라서 또 근무일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교육청에서 강제로 전보도 실시합니다. 이 상황에서 임금 노동자들은 연간 자기 소득을 근거로 해서 생활 조건을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뭐 전보될 때마다 근무 조건이 바뀐다고 하면 혹은 근무 기관이나 학교에 따라서 근무 조건이 바뀐다고 하면 이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무 일수를 표준화하는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했고 320일을 제기를 한 건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다라는 건 사실 그 법적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현장에는요, 방중 비근무자들이 출근해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를 거칠 수가 있고요. 그 협의를 저희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치 일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는 파렴치 아닌 것처럼 몰고 간다고 하면 사실 이게 정상적인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사측의 입장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중 비근무자들이 방학 기간에 급여가 없고 이로 인해서 생계 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요청을 했던 것이지 일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교육청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율연수 부여와 관련해서 대전시 교육청은 법적으로 봤을 때 교원 외에 그러니까 그 밖에 국가직 행정직 공무원도 자율연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자율연수 부여와 관련해서 이 역시도 이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연수를 요구를 했던 건 뭐냐면 상시직 교육공무직들이 방학 때만 되면 경험하게 되는 아주 극악한 근로환경, 노동환경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직종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한 아이를 2명의 교사와 교육공무직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방학이 되면 온전하게 일을 혼자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도 있고 또 특히나 이로 인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다 보면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준비도 정상적으로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보상적 대책이나 아니면 실의적 대책을 요구했던 것인데 형평성만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형평성을 주장한다고 하면 뭐 급여에서는 뭐 정규직과 교육공무직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이외의 처우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비슷하게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율연수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근로 조건에 관한 개선 대책을 요구한 것인데 형평성만을 요구하는 건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법적 근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교원법에 근거해서 자율연수를 실시하는 건 당연히 법적 근거가 존재하죠. 그러나 교육공무직의 자율연수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를 노사 양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요구를 하는 건 이건 당연한 법적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쟁점이 존재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세워간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룰과 법칙을 사실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도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선을 긋는 그걸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선을 그어놓고 교섭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참 황당했던 상황이죠. 지난 15일에 이뤄진 교섭에서 대전시 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 일수 확대와 관련해서 계약 준비 근무 기간을 늘리고 또 자율연수 대신에 학습 휴가 명목의 일수 확대 등 이제 절충안까지는 제안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충안을 제안을 했고 저희들도 심도 깊게 고민하고 토론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끝이다. 이 안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을 해야 할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우리 교섭위원들이 상당히 좀 답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군요, 그날. 당연히 조율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동조합도 그 조율과 조정, 그다음에 교육청의 입장에 근거해서 다양하게 고민하고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7일 교섭 자리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앞서 이제 결렬된 것이 아니다. 다시 예.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는 27일에 다시 만나게 됩니까? 예, 27일에는 저희 핵심 요구안 중에 급식실 근골격계 질환 및 폐암 대책 마련을 위한 이제 요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예. 타협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교육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투쟁을 부당하고 파렴치한 것으로 몰고 가려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기자회견 비슷하게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배치 기준 이외에 근골격계 질환 및 폐암 대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아직 현재까지는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이전의 입장에선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27일 큰 기대를 갖고 교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괴로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의 계속되는 파업에 대해서 급식의 차질을 빚는 학교가 계속 있다 보니 학생들,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을 볼모하고 있다. 곱지 않은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신 급식실 조리 선생님들이 20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급식 시간을 어겨본 적이 없이 진짜 무릎 다쳐가면서 어깨 다쳐가면서 폐 건강까지 잃어가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젊을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파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걸음걸이를 자세히 보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걸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분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겠다고 투쟁에 나섰는데 당연히 아이들한테 죄송합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그러면 우리들의 건강권이나 생명권을 누가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저는 정말 가혹한 요구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 복귀하고 싶은 건 저희들이 마음이 제일 큽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 급여, 두 달 급여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계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당연히 현장에 복귀하고 싶죠. 아이들도 보고 싶고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흔히 사회에서 말하기를 죽음의 급식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아무런 조치나 대책 없이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 저는 정말 가혹한 요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해결하는 건 교육청이 성심성의껏 교섭에서 대책을 만들어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저희들일 수도 있으니 저희들의 건강 문제도 그렇고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교육청 현관 앞에 매일매일 있거든요. 오시면 저희들이 어떤 입장이 어떤 생각인지 언제든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급여를 포기한 채 파업을 진행 중인 급식조리원이 모두 몇 분 계시죠? 매일매일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긴 한데요. 18분에서 한 22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시 여기에 합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시는 조합원분들이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더 많이 결합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집중 인터뷰 무기한 파업 중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전지부의 입장. 자, 유석상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 조직국장에게 들었습니다. 이어서 감시자들 오늘은 인권 이슈와 지역 인권 문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대전 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사무국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작년 6월 1일 치러졌던 지방자치선거로 들어선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역의 이제 전문가라든지 시민사회가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1년 시정을 좀 다양하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서요. 지난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하고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대전충남인권연대 공동주관으로 대전광역시 민선 8기 1주년 인권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날 나온 대전시 인권정책 토론회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권의 영역은 뭐 유엔에서 권고하는 인권 영역만 해도 한 70여 가지 정도가 될 정도로 다양한데요. 이날은 이제 인권 제도와
환경권, 여성인권, 그리고 공약 이행, 거버넌스, 그리고 사회권, 그리고 이런 5개 분야의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5개 분야, 각 분야별 이제 평가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인권 제도화 분야 어땠습니까? 네, 인권 제도화 분야 평가는 이병구 대전인권 비상행동 집행위원장님이 맡아주셨는데요. 사실 인권 제도화 분야는 대전시 인권센터하고 대전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시민사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또 이 시간에도 몇 번 다룬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좀 점점 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시민사회가 대전시 인권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하는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의 인권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인권 침해로 이제 진정하는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죠. 이병구 집행위원장은 이장우 대전시장 1년 결과로 인권 분야 제도화 분야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인권조례,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거버넌스 등은 전부 제 역할을 못하고 존립 근거마저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3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장우 시장이 좀 편향되고 정치적으로 가행 대표되고 있는 일부 개신교 집단을 얻고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인권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를 좀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행정을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좀 독단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라고 다소 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그 대전시의 인권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병구 대전인권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좋지 않은 평가를 냈군요. 네. 자, 환경정책 분야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네, 환경정책 분야 평가를 맡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은 이장우 시정의 환경정책은 녹지 조성과 보전 자체의 취지보다는 자본의 투입과 이용, 그로 인한 발전, 효율적 이용 등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예. 일단 보전보다는 개발, 발전 이런 게 이제 치중됐다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보문산 개발이라든지 금고동 공공형 골프장 건설 계획, 대청호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은 지역 환경 자체의 자연성을 바라보거나 보전 의지나 기후 시대를 살아야 할 지역에 대한 돌봄의 시선을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5월 25일 보물산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케이블카와 고층 타워,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에 각 1,500억씩 3,000억의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3,000억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이제 들여다봤더니까 녹지기금 적립을 확대하고 활용하겠다는 것 외에 예산 마련에 별다른 방안은 없고 또 케이블카하고 타워의 경우도 부족한 수익성으로 인해 이미 수차례 민자 유치에 실패한 사업이라고 이제 꼬집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정말 심각한 것은 이장우 시장이 이제 100대 과제 중에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의 키워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 없음은 민선 8기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예. 박은영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제 개발 위주의 공약 등에 대한 비판 이렇게 또 강하게 냈고요. 여성인권 분야에 대한 평가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장우 시장이 들어서고 난 후 여성인권 담당 부서를 폐지했습니다. 언론에 그렇죠. 몇 번 나왔는데요. 예, 전한빛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체계 또한 영향을 받아서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행적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대전이라며 비판의 날을 좀 세웠습니다. 대전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서자마자 성평등 추진체계의 핵심인 기획조정실 내 성인지 정책 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여성 청소년 가족과로 동폐합했으며 성주류화 제도 강화를 위한 주요 업무들을 삭제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선 8기 대전광역시장의 공약은 총 5개 분야 87개라고 하는데요. 예. 그중 여성 성평등 관련 공약은 교통 환경 분야의 여성 안심 화장실 확대 설치, 그리고 청년 여성 분야의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체계적 추진,
이렇게 두 개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공약의 2.29%인 단 두 개로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최근 대전시가 또 여성가족의 명칭과 용도 변경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1993년 개관 이후로 네 번째 명칭 및 용도 변경입니다.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지역 내 여성 성평등 정책 연구라든지 활동 교육 정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의 부재에 대한 논의 없이 반복적으로 명칭만 바꾸는 행태를 강하게 좀 지적했습니다. 예. 민선 8기의 전체 공약 가운데 단 두 개만이 여성 성평등 관련 공약이라고 하니까 새삼 놀랍기도 하고요. 대전시가 여성 인권 분야에도 정책적인 노력은 반드시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 이행과 거버넌스 분야의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장우 시장 1년 공약과 거버넌스 평가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서 사무처장이 맡았습니다. 이장우 시장의 공약에서 개발사업 중심의 편중과 또 과도한 임기 후 재정 투여, 또 불확실성이 높은 민자유치 중심의 공약 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환경정책 분야랑 좀 네. 평가가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무려 55조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 두 번째로 큰 건데요. 예. 재정 규모로 보면 민선 7기 공약 재정 계획의 13배에 달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지 예. 좀 의구심이 들고요. 재정의 구성 비율도 국비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13.46%포인트, 시비는 8.9%포인트 낮은 반면에 민간 등 기타 재정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27.26%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낮게 투여하고 민간 재정은 높게 투여를 하겠다는 건데요. 대전시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절반 이상의 재정은 민간 자본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 스스로 고백하듯이 55조 공약 재정 중에 임기 후에 재정이 45조에 달하는 등 엄청난 임기 후 재정 비율은 심각한 우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는 시정의 균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는 현상인데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성과 부풀리기를 통한 자화자찬에 대한 우려가 좀 크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각종 문제되는 인사의 시 공공기관장 임명 강행으로 시민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데요. 뭐 언론에서도 몇몇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걸 뭐 들어서 뭐 인사를 제고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좀 인사를 강행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시민 갈라치기와 정부 투명성 저하의 민주주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장우 시장 민선 8기 1년을 통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인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또 구성원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중 전반이 후퇴하고 있으며 투명성도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제 혹평을 했는데요. 예. 간단한 예만 하나 들어도 대전시 북문 앞에 있는 그 전에는 뭐 집회라든지 기자회견 장소로 이용하던 데다가 뜬금없이 대형 화분을 갖다 놔가지고 기자회견 장소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여러 이제 혹평이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제 대전시정의 1년을 특히 이제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서 아쉬웠던 부분, 앞으로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 짚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짚으시고 싶고 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날 종합 토론 시간에 이제 플로우에서 각 토론자들한테 이제 그러면 이제 각 분야별 이장우 대전시정을 대학의 학점으로 좀 평가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있어서 다시 제가 사회를 봐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제자들이 인권 제도 분야는 학점을 매길 수 없다. 대학. 그리고 여성 성평등 분야는 D+, 환경 분야는 낙제점인 F, 그리고 거버넌스 분야는 D-, 사회권 분야도 F 학점을 매겼습니다. 예. 사실상 이게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거의 뭐 제적이죠. 제적이죠. 뭐 아니면 학교를 다녔다는 오심을 할 수준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시장님을 겪었고 그리고 또 평가 토론회를 다녀봤는데 이 정도로 좀 평가가 좀 인색한 거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지난번 평가 토론회 내용과 학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1년 평가는 좀 아주 이제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가 줄을 이뤘는데요. 시민사회와 지역 언론에서도 이장우 시장에게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좀 소통에 인색하고 비판에 대한 경청이 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이 KBS를 비롯해가지고 지역의 언론사들이 10군데 이상이 와서 제가
확인해 본 기사만도 이제 그 10군데 이상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장우 시장이 이런 평가를 좀 귀담아 듣고 남은 3년의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좀 요구하고 저는 기대하고요. 또 이게 반영이 되는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영역의 목소리도 역시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 또 시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감시자들 대전시 민선 8기 1년 인권정책 평가 토론의 내용 짚어봤습니다. 대전 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 이슈를 청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청년몰 시간입니다. 주식회사 다른코리아 김진환 대표, 대전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센터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시가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미혼 청년의 만남을 주선하는 청년 만남 서울팅 이 사업을 내놨다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서울뿐만 아니라요, 경기도 성남, 충북 청주, 경남 김해 뭐 여러 지자체들도 같은 취지의 뭐 비슷한 행사들 추진하고 있다는데, 먼저 두 분 이 서울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청년들의 그 자립심을 국가가 못 믿어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되게 고급 언어로 얘기하시네요. 네, 할 수 있는데, 자립심. 네, 충분히 할 의지도 있고 할 수 있고 한데, 다만 그런 환경, 내 주변 환경 또는 내 주변 컨디션이나 그런 것들이 마련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만남을 주선한다고 해서 이런 저출산 문제, 또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까? 라는 정말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지금 2023년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머리가 팅 했습니다. 그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었고, 여성들이 불안해해서 사람을 못 만나니 우리가 재직증명서랑 뭐 그런 것들을 다 떼서 검증을 한다고 했잖아요. 뭐 직장이 있는 사람은 범죄 안 저지를까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이미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이 끝을 달리는 이런 정책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약간 선 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미혼 남녀들의 이렇게 짝짓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만드는 심지어 지자체도 있습니다. 함께 뭐 2박 3일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자체에서요. 아이디어는 참 좋죠. 벤치마킹해서 뭔가 컨셉을 따라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게 현실성 있냐를 좀 많이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확하게 사전에 짜여진 대로 약간 리얼리티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각본이 짜여진 대로 움직이는 게 TV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현실에 적용을 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고 출산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적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청년들한테 삶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정책들을 좀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속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솔로나 뭐 환승이나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처럼 민간에서 그냥 알아서 영리를 추구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흥행하는 것과 이게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벤치마킹 했을 때 제일 나타나는 그런 행정에서 사업을 기획했을 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게 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진짜 차라리 이 시간에 뭐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청년들을 불러놓고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문화 콘텐츠를 즐기게 해준다든지 그런 거에 예산을 썼어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싶고, 사람들이 판을 깔아줘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만남 혹은 좋은 공부를 하다가 서로 자만추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만남 그런 주고. 행사 프로그램 공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줬어야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 이걸 연애라는 걸 자꾸 넣고 뭐 이 세상이 사랑 없이 못 사는 나라처럼 뭐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청년들은 이번에 서울팅으로 인해서 이 화제가 됐잖아요.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들 하세요? 이게 반응이 정말 딱 나뉘어요.
제 주변 남성 친구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고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은 좀 많이 주저하고 우려하고 그런 목소리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그 비슷한 행사를 한번 서울에서 여의도인가요? 네. 진행을 했었죠. 솔로 대첩. 네, 솔로 대첩. 10년 넘은 예. 기억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나 그때 됐나요? 돌았던 유명한 짤이 네, 남성들만 가득 80%. 있고 무슨 사우나 왔냐, 군대 왔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전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다가 한바탕 혼쭐을 나고 결국에 취소했죠. 그렇죠. 대전 서구에서도 한번 출연했었죠. 네, 특히 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들을 위한 만남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런 그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여성들이 분명히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공무원들을 또 동원합니다. 그럼 결국에 말단 직원들이 또 거기 가서 그 참여자인 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뭔가요? 조작 아닙니까? 네, 누구를 위한 행사이고 사실 이 연애를 못하고 저출생의 이유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잖아요.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다시 회복이라든지 남녀의 임금차별이라든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에 대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갑자기 소개팅이요? 진짜 머리가 팅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만남 자체가 사회적으로 좀 막혀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매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런 것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연애하고 해서 결혼까지 잘 이어졌는데 그래 어른들이 봤을 때 너희가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려운 현실이고 삶이 팍팍하다 하니 우리가 이렇게 이런 판을 깔아준다. 그러니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들 청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판을 깔아주는 건 좋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정말 뭐 1대1 그 로테이션 하면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스킨십을 하는 그런 레크레이션을 한다거나 전 이런 거 굉장히 좋긴 좋아요. 근데 누가 판을 깔아달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 사기나 집값 높은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해서 맨날 그거 가지고 청년들이 목소리 낼 때는 들어주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제 저출생 가지고 판 깔아놔줄게 연애 애기 나와 이게 무슨 기획국가입니까? 아니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거 알아서 만난다니까요. 만날 사람들은 알아서 만나고 사랑을 다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요즘 또 성 고정관념이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상한 차별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오수정 센터장께서는 과도한 개입이다. 이거 선 넘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냥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저는 조금 다른 게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 좋지 않은 평가는 하긴 해요. 하지만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약간의 청년들한테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하지만 2박 3일 어디 가서 연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런 정책들을 제공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이 없어요.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간단한 만남을 연결해주고 중개해주고 장을 만들어줬으면 그 뒤에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뭐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정말 이런 거라도 책임을 져줘야 우리가 결혼하고 출산까지 이어지는 거지 정말 이벤트성인 이런 정책은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가 싱가포르에서 이미 먼저 선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사상 최저 수준인 1.05명까지 출산율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출생률 낮아 연애해 이거 자체가 너무 일차원적인 정책의 그 판단이지 이런 거 말고 차라리 지금 난임 부부에 대한 진짜 확대 지원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도 그 난임에 대한 문제를 정말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젊은 청년 부부들한테 뭔가를 더 해준다거나 그 병원 검진이 무료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로 의료 복지를 좀 더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논란 지자체의 만남 주선하는 이런 행사 프로그램은 목적이 확실한 거잖아요. 결혼하고 출생을 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꼭 그렇게 목적을 정해놓은 거 말고 다양한 청년들의 문화 프로그램, 공간 등을 통해서 연애를 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출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저출생을 위한 대책으로 나오는 이런 만남 주선 프로그램 사실 이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저출생과 연결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출생의 대책 이거 말고 실질적인 것들 청년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돌봄과 교육, 그다음 일하는 부모, 주거 서비스, 뭐 양육비 부담 경감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긴 해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굉장히 신혼부부나 또는 뭐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회 구조상 물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쓰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살아감에 있어서 결혼 걱정 없이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걱정 없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분들 그 주변에 남성분이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 친구를 봤는데 이제 승진이라든지 그 이미 회사에서 자기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대요. 그러니까 퇴사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이 있어도 이거를 사회적인 인식에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거, 여성들이 탄력근무를 쓰는 거, 뭐 그런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부터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단체들한테 차라리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도 저는 이런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소개팅 진짜 필요 없습니다. 다 친구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플리케이션도 잘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거기서도 범죄 이력도 확인할 수 있고 신분증도 제출해야 되고 이미 지자체에서 검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검증할 거거든요. 뭐 얼굴로도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굳이 지자체까지 나서 쉴 필요까지는 없다.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물론 관심은 고맙고 재미난 상상이지만 그거를 실현에 옮기기 전에 조금 더 정책적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청년 오늘 주제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마무리 말씀 드리면서 인사할까요? 제 주변에 많은 후배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형님 결혼하면 진짜 좋아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고 걱정도 많지만 행복한 게 더 많습니다. 네, 결혼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다른 걸 준비했었었는데 연애도 충분합니다. 연애도 충분하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몰 서울팅 사업 등 지자체 청년 만남 주선 프로그램에 대한 두 분의 청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주식회사 다른코리아 김진환 대표, 대전 청년내일센터 오수정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이승기의 결혼해 줄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